챕터 3 수원국 개발 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수원국이다. 과거와 달리 수원국은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오너십을 행사하며 재원 동원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사업 단위에서는 프로젝트 형성과 개발, 수행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등에서 공여 주체와 협력하며 원조 일치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의 수행자는 수원국과의 사업협력 체제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수원국의 국내 재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국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원조 의존성을 제한하고 국가의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발전이 더딘 수원국 특성상 국내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원천은 세금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취약국들은 세금 징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14년 OECD가 취약국의 국내 재원 동원 방식을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국의 GDP 중 세금으로 징수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의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징수 수준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 비재생 천연자원에서의 과도한 의존, 조세 기반 증대의 어려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기술 및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탈세 및 자본 도피 등을 들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취약국에 대한 ODA 중 조세 체계 구축에 투입되는 비율은 0.7%에 불과하기에 추가 지원 확충이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의 조세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소득 또는 재산세 같은 직접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추정 조세 등을 활용한 세율의 간편화를 도모하고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천연자원으로부터 수익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셋째, 면세구역이나 면세기간 등의 투자에 대한 면세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 넷째,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을 증대해 세수를 누리고 다섯째, 교육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개발 원조가 조세 행정 역량을 개발하고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적 조세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개발 등의 조세 행정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개발 원조를 투입해야 한다. OECD는 기업산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수원국의 경제발전 전략. 개발 원조의 원천은 공적 원조와 민간 공여 등 매우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발전 전략과 일맥상통해야 한다. 즉, 재원 규모나 원천보다는 이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활동을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국가적 발전 전략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많은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자국 생산자들의 기술 습득과 성장이 가능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이 현지에서 거둔 수익을 본국으로 너무 많이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무역을 국대화하도록 유도했다. 싱가포르와 코스타리카 같은 작은 국가들은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토착 대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다국적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전략을 통해 인텔과 같은 양질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ICT라는 특정 유형의 인프라와 교육에 집중한 전략도 주요했다.
대규모 국내 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자산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핵심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입각한 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다.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은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9월 IMF 세계은행 연좌총회에서 국가 주도의 빈곤 감축 전략 수립을 조건으로 한 채무 구제와 양호성 차관 공여 방안이 합의되었다. PRSP는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세계은행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의 원칙에 입각한 각국의 빈곤 감축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국 정부가 3년 단위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SP의 핵심은 빈곤의 개념과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농촌개발,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빈곤 감축에 대한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며 모니터링 및 참여 촉진 방안도 포함한다. PRSP의 작성 원칙은 수원국의 주도성, 성과 중시형 사업 추진, 빈곤에 대한 포괄적 접근, 파트너십 확대, 빈곤 감축을 위한 장기성 관점, 참여적 개발 촉진 등이 있다. PRSP는 국가개발계획과 유사하나 다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RSP는 시민사회 및 공여주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성과를 중시하며 빈곤의 다면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도 실행 초반기에는 모든 수원국이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외부의 도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잠정적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 작성을 용인한 바 있다. 수원국의 경제개발 계획이 자기 주도형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5년 파리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의식과 원조 일관성 등 수원국 내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2010년 시행된 파리선언 이행 성과 평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항목은 실행 가능한 개발 전략 보유에 관한 사항이다. 실행 가능한 개발 전략 보유 여부의 평가 방식은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 목표에 적합한 국가 차원의 개발 전략을 마련했는지, 현실적이고 우선순위가 명시된 개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략의 실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이 청구되는지를 판단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5년에는 19%의 수원국이 실행 가능한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52%로 증가했다. 2010년 개발 전략 평가에서 A등급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탄자니아와 루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못하거나 선언적 성격의 전략을 세우는 데 그치고 마는 수원국들도 많다. 정치 변동이 잦거나 개발 계획 수립을 컨설팅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자료에 입각한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하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편으로는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원국의 ODA 수원체제. 국제적인 개발 의제 설정에 있어서 수원국의 의상은 여전히 수동적이지만 자국에서 진행되는 개발 협력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ODA 프로젝트에 대한 수원국의 관리 시스템은 대개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지방정부나 각 부처 등 수원기관이 원조가 필요한 분야를 제안하면 동시에 사업 형성이 시작되고 공유국과의 사전 협의도 진행된다. 수원국의 수원 총괄기관은 수원기관이 이미 원조기관과 협의한 ODA 프로젝트를 한데 모으고 자국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입각해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국가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수원 총괄기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크게 경제계획부 성격인 경우, 재무부 또는 그 산하기관 성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진행이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각 수원기관은 공유기관과 협의해 협의 의사록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개시되면 수원국의 수원기관은 사업관리단을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의 실행을 관리한다. 수원기관은 PMU의 자금 운영, 기술 상담, 건설 자재 조달, 실행 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을 위탁한다. PMU의 관리 인력은 주로 행정기관들 중에서 임명한다. 여기서 PMU는 사업관리단. 이상과 같은 수원 시스템이 매우 기본적인 형태다. 수요 발굴, 사전 협의, 수원 총괄 기관 의사결정, 협의 체결, 사업 개시 및 사업관리단 구성. 파리선언과 아쿠라 이행 계획에서 목표한 바와 같처럼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체계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원국 체계 활용은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을 가리키는데 이는 수원국의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수립되고 정부 부처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재원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집행, 재정 보고, 감사에 있어서 수원국의 시스템과 절차만을 활용하고 어떠한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요구도 하지 않으며 재화 영역 서비스 조달에 관해서도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선언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시행하는 일부 유럽 공유국들이나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수원국들을 제외하고는 PFM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이유로는 수원국의 의지, 행정 효율 또는 공유국의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정관리 체계는 수원국의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한 과업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향후 논의의 초점 역시 수원국 시스템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동시에 각 공유국의 ODA 전략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수원국 재정관리와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분석 및 모니터링. 이를 위해 국가별 사무소의 인력 및 조직 확충. 둘째, 미래의 원조 계획을 수원국과 공유해 예측 가능성 제공. 셋째, PFM 활용은 곧 원조 행정 비용의 개발도상국 이전임을 자각하고 추가적 지원 모색. 넷째, 수원국의 국가 개발 전략과 공유국의 지원 전략 간의 일치 실현. 이를 위해 공유국의 이해관계자 간 내부 협상 시행. 다섯째, 행정제도 및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여섯째, 공유국 시스템 위주로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 체제의 수정. 일곱째, PFM 활용에 대해 공유국과 수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인 동료 검토 시스템 가동.
수원국의 경우에는 공공재정관리 체계를 도입할 요인이 더욱 크다. 관련 경험이나 자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PF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자체만으로도 개발 협력의 성과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국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다. 첫째,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 개발 계획과 예산 일치 시연. 둘째, 예산서에 개발 원조 항목을 신설하고 원조 흐름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한다. 셋째, 회계 규정 및 예산 분류 선진화를 진행한다. 넷째, 단일 정부 개정을 운영한다. 다섯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여섯째, 예산 준비, 할당, 시행, 보고 등 제반 프로세스에 있어서 재무부와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챕터 4. 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 개발협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과 더불어서 공여 주체와 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전후 워싱턴 컨센서스 채택 이후부터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중시한 종합개발계획과 빈곤감소 전략 보고서를 도입해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계획의 설립과 사회경제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부 외의 새로운 개발 주체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00년에 개최된 유엔 총회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개발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해 이를 MDGs 선언으로 구체화시켰다.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있었던 제1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민간 투자와 무역, 채무 탕감 등에 필요한 개발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몬테레이 합의는 개발재원의 중요성, 특히 빈곤 퇴치에 대한 민간 재원의 기여를 강조했으며 개발 협력에 있어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2011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결과 문서인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민간 부문과 개발을 다룬 제27항에서는 기업협회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를 위한 정책 및 행정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개발 정책의 계획, 이행 단계에서의 민간 부문 참여와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 개발, 원조를 위한 무역 촉진, 민관 상호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 대표자들의 참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민간은 시민사회의 참여에서부터 민간 자선기금, 직접 투자, CSR 사업 등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협력 영역에 참여해왔다. 개발도상국 개발에 사용 가능한 재원은 공적 개발 원조 ODA 외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간접 투자 및 민간 기업의 차입, 글로벌 CSR, 해외 송금 등이 있다. 공적 재원인 ODA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재원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FDI 규모는 ODA의 5배에 이른다. ODA는 개발에 활용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민간 자본의 유입이나 국내 재정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촉진적 원조 개념이 등장하면서 ODA와 민간 재원의 융합 가능성이 활발하게 모색되기 시작했다. 민간 재원은 민간 자본 흐름과 민간 증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개발 재원 중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 재원의 비중은
2003년 약 46%에서 2012년 약 71%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업은 직접 투자 FDI는 물론이고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의 범주를 더욱 확장한 전략적 CSR를 확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개발과 비즈니스 전략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CSO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로 부각되어 왔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에서 합의된 아크라 행동강령은 시민사회단체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했고, 같은 해 세계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개발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CSO 개발 효과성을 위한 오픈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은 2010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차 오픈 포럼 세계총회로 그 결실을 보았다. 해당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계 개발 협력의 현장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개발 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수립했다. 이스탄불 원칙은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인권과 사회성의 존중과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성형평성 구현, 주민의 역량 강화, 민주적 주인의식, 주민 참여 강조,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투명성과 책무성 실현, 공평한 파트너십과 연대 추구,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학습 추구,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천 등이 포함된다.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변혁과 사회, 경제, 개발이라는 두 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풍부한 현지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신장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무역 정의 등의 실현에 협력해 사회 변혁을 유도한다. CSO는 유엔의 출범 이래 공공부문이 주도해왔던 국제사회에서 민간이 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의 CSO를 또한 1990년대 초기부터 사회변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 국제 무대에서의 개발협력 담론을 제시, 네트워크 구축, 정책 제안, 대안 모색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지평을 넓히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KCOC의 주도로 다양한 한국개발협력 NGO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이 구성되어 국제시민사회의 개발 효과성과 관련한 의제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비영리기구인 개발 NGO들은 대개 풀뿌리 차원에서의 철저한 현지화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이로써 참여적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개발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이나 교육,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적정 기술을 활용한 소득 증대 등의 사업도 기획한다. 개발 NGO들의 사업 재원은 자체 모금, 기업 지원, 원조기관의 NGO 지원 사업, 국제개발 조달 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조성된다. 규모도 다양한데 옥스팜, 케어 인터내셔널, 월드비전처럼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의
제분야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 담론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NGO들로부터 분야 또는 특정 지역에 특화한 소규모 NGO들에 이르기까지 옥스팜처럼 이미 국제적 명성을 확보한 개발 NGO들은 경우에 따라 기업 컨설팅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조달에 참여해 다국적 컨설팅 업체와 경쟁하기도 한다. 반면 소규모 영세 NGO들의 경우 개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조 기관은 자국 기반의 개발 NGO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 관리 역량 강화, 효율적 관리 기법 전수, 안정적 조직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한다. 둘째, 민간재단. 개발협력 재원에 있어 민간기구 공여의 절대액은 다른 재원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2012년에는 10년 전의 3배 규모인 357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였다. 민간 공여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총액의 77%인 275억 달러가 미국의 단체들로부터 모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최대의 민간 공여 기구로 미국 재단 전체의 40%를 공유하고 있다. 민간 기구의 공여는 게이츠 재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다.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기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 치료에서부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개발 및 지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빈민 아동의 교육 지원까지 우리가 자선 활동이라 명명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망라한다. 글로벌 개발, 글로벌 헬스, 미국 내 프로그램, 글로벌 정책 및 에드보커시 활동의 4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2014년 빌 게이츠 재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집행한 원조 액수는 30억 달러였다.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과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각 19억 달러와 11억 달러를 집행했고,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24%를 집행한 농업개발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아마비, 모자보건 등과 같은 보건과 관련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HIV, 말라리아, 결핵 등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주로 한다. 현재 빌 게이츠 재단의 자산은 356억 달러에 달한다. 빌 게이츠 부부가 260억 원을 출연했고 이후 자산 운용 등을 통해서 현재의 액수로 늘어났다. 일반인의 소액 기부는 행정비용상의 이유로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기업, 직접 투자 및 CSR. 기업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에 공헌한다. 첫째로 기업 본연의 업무인 이윤 창출 활동이며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형태다. 둘째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원조 공여 및 시행 주체로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 직접 투자. 유엔 무역 개발 회의의 투자 동향 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23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수치다. 대선진국 FDI가 4,9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6,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이다. 이는 OECD 다크 회원국이 같은 해 시행한
공적 개발 원조 총액인 1351억 달러의 5배를 상회하는 액수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투자 유치국인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가 3,810억 달러, 중남미가 1,594억 달러, 아프리카는 5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하고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나 혹은 최빈국에 대한 투자가 부진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FDI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첫째, 기술 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해외 자본의 유입 경로로 가능해 해외 자본 둘째, 해외 자본의 유입 경로로 기능해 국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셋째, 노동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잉여 노동력을 소화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은 FD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FDI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에 입각한 나름의 판단을 통해 투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자 형태는 크게 생산 거점형과 시장 접근형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재의 쉬운 조달과 값싼 노동력 등 개발도상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생산 비용을 절감,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자는 제3국의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시장 접근형 FDI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주로 집중된다. 따라서 인구가 많지 않거나 발전도가 낮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생산 거점형 FDI를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자나 섬유와 의류산업에서 볼 수 있듯 주로 고용 창출이다. 생산 거점형 직접 투자의 경우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 형태이므로 현지에서 값싼 단순 노동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자본 축적이나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반쪽짜리 FDI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차 시장 접근형 직접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 접근형 FDI의 증가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경험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체질 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제력의 강화를 기여할 수 있다. 어떤 경우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특히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며 불확실성도 크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할 때 기업의 가장 큰 우려는 정치적 위험이다. 즉, 투자 대상국의 정치 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실을 보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정과 성금 제한, 투자 재산 몰수, 전쟁과 테러, 내란, 계약 불이행, 국가의 채무 불이행 등 포함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 제도가 갑자기 불리하게 변하는 상황을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 투자 대상국이 시장 논리의 역행에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두 번째로 큰 위험 요인은 계약 불이행에 나타났다.
투자 대상국의 정부나 기업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뒤이어 합법적 외환 거래가 제한되거나 외국으로의 송금 및 제한되는 위험도 주요 우려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은 전쟁이나 내란, 테러 등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자산이 파괴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우려한다고 답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의 객관적 통계에 입각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계약 불이행과 투자 제도의 불리한 변화 등의 요인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보았다. 테러나 전쟁 같은 정치적 폭력에 따른 손실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 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우려보다 제도와 거버넌스임을 시사한다. 즉, 개발도상국 스스로 안정적 제도와 자유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해외 투자 유치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SDGs 달성의 중요한 재원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ODA를 민간 투자 유도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아동노동 등 사회적 윤리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오늘날 하나의 경영 윤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기업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는 CSR 활동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과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ODA의 5배가 넘는 해외 직접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은 이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머물 수만은 없게 되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발전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도 관련 규범을 제정했다. 일례로 유엔은 2000년 7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한 조직인 글로벌 컴팩트를 출범시켜 인권, 노동환경 및 반부패 분야를 걸친 10대 원칙을 수립, 회원 기업들에게 공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는 2010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확대해 또 하나의 국제규범인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를 제정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의 7대 기본 원칙으로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 또는 조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핵심 분야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다국적 기업의 해외 CSR이 효과적인 개발 재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거시적 여건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민간 기업의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기업 활동이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서
진출 국가의 경제, 환경, 고용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포함해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탄생한 이후 인류의 보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곧 커졌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서도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셋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업이 매출액 및 수익성 등 재무적 지표 이외에 사회성과 윤리성, 환경에의 영향 등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도 평가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검열과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CSR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인 이윤 창출 활동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SR의 이론적 정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이윤 추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CSR을 시행한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 우선론이다. 이 관점은 기업이 이윤 창출 행위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CSR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또한 CSR은 기업의 존재 목적인 수익 창출을 저해하고 기업가의 역할을 위협하며 기업의 활동 확대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서 사회적 다원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공공의 영역인 사회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 순수한 의미의 CSR은 불필요하다는 소극적 CSR 관점이다. 둘째, 사회 전체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자발적 CSR이다. 기업과 관련된 사회 문제의 발생은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이미지는 생존과 직결되므로 기업도 CSR을 통해 사회문화적 규범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 CSR은 필요하다는 비교적 전향적인 관점이지만 여전히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CSR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이윤과 CSR은 동반자적 상호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투자론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불리우는 사회적 투자론의 관점에서 CSR의 장기적 효과를 바라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만큼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이윤과 CSR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가치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향해 수렴하는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이 고민해야 할 것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CSR을 기업의 유인 체계 속으로 합리적 전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편이 될 수 있는 전략적 CSR은 사회 공헌 효과를 갖는 혁신을 통해 이윤을 늘리거나 또는 잠재적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공헌함과 동시에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CSR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는 상호 보완적 전략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업무 영역과 유사한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CSR 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대규모의 수자원 관련 사업을 주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며, 스타벅스는 커피 농가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양질의 커피 생산을 유도해 직접 수매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CSR을 전개하고 있다. 유통기업은 가치사슬 창출에 주력하며, 광업에너지 기업은 환경오염원이 아닌 그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화를 가속하면서 글로벌 CSR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전자 기업이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해 사업 영역과 일치하는 공과의 실무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식품 기업은 농업 부문에 대한 기술 협력과 더불어 원재료 구매도 겸하는 전략적 CSR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기타 전문가 집단. 첫째, 개발 컨설팅. 개발 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획과 자문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 협력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발 컨설팅은 규모나 부가가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 기반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통해 빈곤 퇴치와 경제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지식 기반 산업다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컨설팅 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개발 컨설팅은 그 자체로도 독립된 하나의 사업이지만 원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수주 및 물품 조달 경로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특히 선진국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지금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컨설팅 인프라를 갖춘다면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 컨설팅 산업은 풍부한 원조 재원을 활용하는 북미와 유럽 선진국 기반의 컨설팅 기관으로 주로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 협력의 전체 규모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의 역량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우선 원조의 역사가 짧고 공적 원조 프로젝트가 대개 공사와 시공, 기자재 조달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 협력 관련 민간 서비스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컨설턴트 수요는 주로 개개인 전문가의 역량으로 채워지고 있는 바,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 컨설팅 생태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선진국에서 개발 컨설팅의 역사는 20세기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한다. 1960년대에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프라, 기술 컨설팅이 대부분이었으나 선진국에서 개발 컨설팅의 역사는 20세기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한다. 1960년대에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프라 기술 컨설팅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정책, 지역개발, 교육, 보건, 의료 등 경제사회개발 분야가 부상하면서 개발 컨설팅 역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발전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개발 컨설팅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 분야 서비스와 기술 분야 서비스로 양분되었다. 또한 개발 컨설팅이 제공되는 분야 역시 경제, 농업, 보건, 인프라 등 개발이 전 분야로 다양화되었다. 국제개발 컨설팅을 조직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은 회계 세무 및 재무자문, 경영 진단 등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업체이다. 이들은 주력 사업인 기업 컨설팅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의 원조 자금이나 개발도상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한 개발 컨설팅도 수행한다. 물론 규모나 이유는 기업 컨설팅 분야에 비해 약소하나 다변화된 안정적 사업 구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부를 육성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직접 컨설팅의 경우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주거나 부처 및 공기업에 대한 조직 진단과 전략 수립 등에 참여하며 원조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대규모의 인프라, 경제, 사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영 컨설팅은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윤 추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현지 인력을 잘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국제개발 전문 컨설팅. 국제개발 전문 컨설팅은 개발 원조 등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데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해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세계 최대의 개발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키모닉스와 같은 영리기업 형태일 수도 있고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및 소득중대에 특화한 ACDI, VOCA처럼 비영리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영리 컨설팅은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컨설팅과 구분되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사업 수행 방식은 양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컨설팅 에이전시. 개발 컨설팅 에이전시는 개발 컨설팅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참여자로 개발 사업의 조달에 참여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우선 인력 DB 관리를 통해 개발 전문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헤드헌터로서 국제기구나 원조기관, 민간 NGO 등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양자 및 다자 기구에서 발주 예정인 개발 사업의 조달 정보를 가능한 한 미리 파악해 관련 업계에 사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수행자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주고 심지어는 제안서 및 PPT 등의 작업도 대행해주기도 한다. DCA는 주류적 개발협력 주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개발협력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DCA로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디벡스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고등교육 서비스를 통한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후속 세대 전문가 양성, 개발도상국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사업, 영국 서섹스 대학의 개발학 연구소처럼 정책 자문, 성과 평가 등의 개발 컨설팅 사업 수행, 그리고 교수나 연구원들 개인 차원의 ODA 정책 자문 활동 등 여기에 속한다. 최근 들어 개발 사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활동 영역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협력 분야에도 성과 중심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면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의 제 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집단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류는 미국 USAID가 2012년 고등교육 솔루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부터 관측되기 시작했다. 5년간 총 1억 3천만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HSN의 기본 목표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도전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USAID는 글로벌 개발 연구실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HSN의 프로그램에는 7개의 대학의 주도로 설립된 8개 D랩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파트너 대학, 연구소 기관은 전 세계 200여 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교육과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보건, 교육, ICT 등 개발 의제 분야에 있어 사업 수행자로 참여하거나 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발 교육, 개발 정책 자문, 평가 및 모니터링, 성과 관리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이카 역시 민관협력부를 통해 다양한 아카데미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 계획 및 연구 역량을 함량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다섯째,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개발금융 전담기관. 첫째,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은 미국 정부의 개발금융 전담기관 DFI로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자국 민간 자본의 금융 지원을 시행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과 미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USAID가 수행해오던 해외 투자 보험 업무를 중심으로 독립해 현재 1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흑자 경영을 통해 경영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OPIC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개발 효과성을 중시하며 비즈니스에서 노동, 사회, 환경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지향하는 목표와 궤적을 함께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 감소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OPIC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도를 의회에서 산정해 연간 지원 금액을 산출한다. 미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되 지원 방식과 구조는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건설만이 아니라 농업, 미국 브랜드 프랜차이즈, 중소기업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OPIC은 보험,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펀드 등의 3가지 금융지원 툴을 운영하며 타 DFI와는 달리 지분 투자는 시행하지 않는다. 둘째, 프랑스 개발금융공사. 프랑스 개발금융공사는 프랑스 개발청의 자회사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MDGs 달성을 위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1977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아프리카 민간 기업에 벤처 캐피탈을 제공했으나 1991년 자금 조달 기업으로 전환되어 개발 금융을 전담하고 있다. 영국의 CDC, 독일의 DEG 등이 정부 전액 출자로 설립된 것에 반해 AFD, 프랑스 민간은행 및 재단, 국제금융기관 등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다. 2015년 기준 4억 2천만 유로의 기본 자본금을 보유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개발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프로파커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사회, 기반시설, 민간기업, 투자기금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 재원은 전액 AFD 차관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프로파커가 독자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투자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으며 프로파커 활동에 재투자한다. 셋째, 독일 투자개발공사. 독일재건은행 KfW의 자회사인 독일투자개발공사는 1962년 독일경제협력개발부 산하의 독립법인체로 출발해 2001년 독일 정부의 원조 효율화 정책에 따라 KFR 100% 출자 자회사로 탈바꿈했다. 이후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에 대한 개발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왔다. 독일 정부는 DG를 통해 공적 개발 원조와 민간 개발 원조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해 개발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DG는 개발 금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키워드로 KYC 그리고 내부 처리 절차와 리스크 운영의 철저한 이행, 비즈니스 중심의 사고방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세로 모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것을 꼽는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유국의 시장 진입과 개발협력 대상국의 장기 자금 수요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 장기 대출 자금 공급 역시 증가해 산업은행들이 제공하지 않는 자본 투자와 매자린 금융 지원도 늘리고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지원은 KfW를 통한 것과 DG를 통한 것으로 나뉜다. KfW는 공공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담당하고 DG는 민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면허권이 없으며 예금을 받지도 않는다. 모든 자원은 KfW를 통해 지원받는다.